현재 DS 자격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DS에 관심이 많으신 프로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발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DS 관련 부서에서 업무하시는 분들께서도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으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격시험이 있어서 취득하였지만 업무하는 데 있어서 DS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DS 레벨 1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만 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DS를 적용하려면은 단순히 내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점들을 잘 정리를 하여 발표 내용을 준비해 보았으니까 이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스텝들이 꼭 정답이라기보다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피처 셀렉션, 그리고 모델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모델에 있어서 그 원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실제로 과연 얼마나 유효한지 체크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30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스텝마다 순차적으로 필수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분석한 모델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제가 실제로 브라이틱스를 통해 만든 구현한 모델을 설명드리고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0분으로는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표 듣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발표를 듣느라 질문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메일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스토리 설정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가설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분당의 미금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기 위해서 신분당선 강남행 열차를 탑니다. 열차를 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아무래도 출근길이다 보니까 탑승객이 굉장히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탑승한 미근역에서 다음 역에 판교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판교역 특성상 그 주변에 IT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연 누가 IT 회사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관점을 위주로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IT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가 많겠지. 그리고 복장은 정장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복장을 입은 사람, 그리고 업무 특성상 컴퓨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안경을 쓴 사람의 유무로 생각을 하여 그 조건에 맞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제 앞에 앉은 사람이 판교역에서 내리게 되어서 저는 조금이나마 편하게 강남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과연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제 경험에 의거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데이터 분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예측하려고자 하는 목표치는 이 지하철 내 탑승객 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내릴 것인가 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승객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는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과연 어떤 데이터를 내가 취합을 해야지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령대별 데이터, 그리고 정장을 입었는지에 대한 유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안경을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인해서 모델링을 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에 대해서 스토리를 가볍게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데이터 분석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지하철에 대해서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프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메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외계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해당 외계인이 살고 있는 행성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지하철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처럼 운영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자신이 맡고 있는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시니 충분히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데이터에 도메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A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EDA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보기 위해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리고 데이터의 평균값, 중간값 등도 알아보고 분포도 또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부분을 데이터 분석하면 좋을지 감이 잡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회사 사이트 브라이틱스 AI에 들어가 보시면은 튜토리얼에 EDA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방법론이 있고 사례 그리고 브라이틱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한 모델의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내 구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매 시스템 특성상 수많은 파트너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사분들은 저희 구매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휴먼 에러성 오입력 VOC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비스 데스크 분들이 대응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운영 인력들에게 넘어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운영 인력들은 프로그램 로직도 다시 봐보고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데이터 분석으로 그들이 입력한 데이터 중 오입력으로 예측되어지는 데이터를 곧바로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래 그들이 잘못 입력한 데이터 값에 이때까지의 해당 파트너사 데이터로 모델링을 해서 추정해 보았을 때 정상치 데이터를 옵션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저희 운영 인력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그들끼리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의 공수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타입이라는 필드에 파트너사는 매뉴얼이라고 입력을 하였는데 이때까지의 해당 파트너사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오토라고 입력할 확률이 80%였다면은 그런 부분을 바로 자동으로 피드백을 주어 현재 매뉴얼이라 입력하였는데 우리가 예측해 본 결과 80%의 확률로 오토라고 입력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시라는 식으로 경고를 주어 운영 입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한 데이터인데요. 구매 시스템 내 계약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계약 번호, 자재 코드, 계약 형성 방법, 날짜 등등의 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가격 변수는 계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분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화폐 타입 또한 이상치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화폐 타입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상치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치로 생각될 경우 정상치는 어떤 것인지 추천을 해주는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스토리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데이터 전처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DS 분석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데이터의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많은 모델들이 널 밸류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측치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여기 한번 데이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가격이라는 필드에 널 값으로 결측치라 여겨지는데요. 이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데이터를 아예 통째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가격 변수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변수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입력을 채워 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웃라이어 제거입니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변수가 하나 들어온다면 그 변수가 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가격이 다른 데이터의 가격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의 가격값을 아웃라이어라고 정의하고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밍 컨플릭트, 즉 같은 개념의 단어를 다른 형식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shipping type이라는 칼럼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방법을 입력하는 필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은 shipping type 필드에 shipping과 ship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사실 둘 다 배로 전송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노멀라이제이션 등 꼭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데이터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오염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피처 셀렉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 있어서 그 변수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델에 맞는 적합한 변수들을 피처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하철 데이터 분석 예시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탑승객들이 누가 먼저 나갈지 예측을 해야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필요로 했던 데이터는 탑승객들의 나이, 그리고 정장을 입었는지에 대한 유무, 안경을 썼는지에 대한 유무 정도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우리 해당 모델에 필요한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셀렉션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한 것인데요. 현재 이 그래프에서 곡선의 차원을 피처의 개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대략 3차원의 곡선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략 9차원 이상의 곡선으로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즉, 첫 번째 그래프는 세 가지 변수를 피처로 하였고, 두 번째 그래프는 9가지 이상의 변수를 피처로 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데이터에 적합하게
모델을 피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해당 데이터에 너무 쓸데없이 구체적으로 모델링이 된 것이라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예측할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지하철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탑승하고 있는 열차간의 사람들의 의상 색깔, 양말 색깔, 그리고 신발 사이즈 등등까지 다 모델링할 때 피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열차칸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다른 열차칸의 데이터 혹은 우리가 월요일 날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면 화요일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노란색 양말을 신은 승객의 데이터가 다른 날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를 전문적인 용어로 오버피팅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버피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면 데이터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피처를 선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모든 과정, 선택들에 대해서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변수가 예측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변수를 써야지 라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선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3가지 대중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필터 메소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소드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수 그 자체를 가공시키지 않고 피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론 중에서는 t-테스트, chi-square 테스트, 그리고 correlation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DS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연관이 있는 변수들로만 피처가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비교하려는 변수들의 타입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만들어진 테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X 변수와 Y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두 데이터 사이가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어하게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그렇진 않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이 데이터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나타낸 독립성 검증을 한 것입니다. 아까 계약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변수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 간의 독립성 검증을 하고 싶었는데요. 카이-제곱 검증은 범주형 변수들 간의 독립성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격 변수는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구간을 쪼개서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변수들을 입력하여 p-밸류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p-밸류를 보게 되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서 0.01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는 어떤 변수를 피처로 사용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p-밸류가 0.01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러한 피처들끼리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지하철 분석 예시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분석 데이터를 할 때 연령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연령 데이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이러한 연령의 데이터를 받았고 그리고 정확히 23살, 32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적인 나이 데이터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두 변수들은 분명히 그 탑승객이 내리는 시간과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그 둘 사이의 관계도 또한 종속적이기 때문에 두 변수의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하여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예측하기 위해서 피처들을 성공적으로 선별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스토리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스토리 설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 지식과 EDA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스토리를 설정을 하였다면은 해당 데이터에서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전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처리 후에 이제 내가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을 실제 모델에 적용을 할 것인지 피처 셀렉션을 해줘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해 볼 것인데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리그레션의 모델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클래시파이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되냐라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모델을 썼을 때 또 만약에 내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 예측을 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궁금증 또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구세주 오토 M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브라이틱스 안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오토 ML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모델 그리고 해당 모델에 입력해 줘야 되는 필수적인 파라미터의 값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 가장 최적의 결과치를 내는지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구별해 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특히나 수학적인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여도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값을 구해주니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라이틱스 안에 있는 함수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면 함수를 보면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면은 군집 분석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함수는 이제 오토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를 사용한 것인데요. 선별된 피처들과 예측하고 싶은 레이블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모델과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한데요. 오토 모델에서 다른 점은 여기까지 서치 메소드를 선택해주고 어떤 클래시파이어들 중에 궁금한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릭 네임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를 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이 서치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스텝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의 경우는 우리가 궁금하고 한 모델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친숙한 이러한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 테이블을 얻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 나온 값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을 때 이 해당 파라미터 값에 이렇게 알맞은 수치를 입력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89%의 정확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부분은 후에 시연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 못 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을 하였다면은 그 모델마다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 값에 어떤 값을 넣어야지 가장 최적화된 값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꽤나 높은 수학적 레벨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이나마 손쉽게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그리고 베이즈 옵티마이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utoML에서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방법 또한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가장 직관적인 그리드 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해야 하는 변수 중에 나무의 개수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앙상블 모델이라 하여 여러 디시전 트리들을 통해 얻은 결과치를 결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시전 트리의 나무를 몇 개로 할지 가장 최적의 값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숙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꽤나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드 서치를 이용하여 나무가 10개일 때, 20개일 때, 그리고 100개까지 10의 간격으로 일일이 다 정확도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구해진 정확도를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짤 때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init value가 1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10의 간격으로 돌리면서 나온 정확도들을 배열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 또한 시연에서 제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각각의 나무의 개수에마다 나오는 정확도를 이제 그래프로 밸리데이션 커브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려본 것인데요.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를 통해 나무의 개수가 40일 때 우리는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은 먼저 스토리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토리 설정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스토리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에서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한 후에는 우리가 이제 해당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피처로 정의를 할지 그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결정을 하였고 모델에서 적용을 할 때 그 모델마다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최적화된 값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옵티마이제이션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모델이 최종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높은 정확도는 항상 최고의 모델을 보장하지 않는다인데요. 예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997이라는 값은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도 비가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측을 한 경우겠죠. 그리고 이 0이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이블의 정확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참고로 정확도를 내는 공식은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모델의 정확도는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 997 더하기 1 나누기 1000, 즉 99.8%인데요. 꽤나 높은 정확도죠. 사실 굉장히 높은 정확도죠.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모델일까요?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있어서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가 온 날에서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비가 온 날은 3번인데 이게 제대로 맞춘 경우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날의 정확도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accuracy뿐만 아니라 precision, recall, f-score 등 이런 지표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브라이틱스를 통해 직접 결과를 얻어낸 것인데요. 해당 지표를 구하는 방법도 브라이틱스 내에 함수로 내재되어 있어서 편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은 모든 지표가 다 90%보다 높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스텝들마다 필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모델링을 통해 직접 구현한 모델을 통해서 시연을 해볼 예정이니 이 부분을 들어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총 3,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컨트랙 넘버, 자재 코드, 그다음 계약 형성 방법, 날짜, 그리고 협력회사 코드 등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가격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상치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는 변수가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컷을 해줘서 이 수치형 데이터를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 줘서 그 결과치를 이렇게 카이저그 검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는 기준을 0.01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0.01보다 낮은 이 네 가지 변수들, 자재 코드, 계약 형성 방법, 화폐 타입, 그리고 배송 타입에 대해서 저는 유의미한 피처라고 생각하여 모델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범주형 변수를 피처로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범주형 변수는 그 자체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이라는 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재 코드가 현재 A, B, 이렇게 C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필드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0, 1, 1, 0, 0, 0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핫 인코딩이 끝났으니 전 처리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이제 해당 데이터에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하도록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이므로 10월까지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부분인데요. 해당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들과 피처들의 x를 정하고 그리고 타겟 밸류인 y를 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무의 개수를 10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다 넣어 볼 거잖아요. 10의 간격으로. 그래서 그 배열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나무의 개수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데는 이러한 범위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밸리데이션 커브를 사용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이 테스트 셋, 트레인 셋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검증을 하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치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결과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시면은 30일 때 나무의 개수 30일 때 가장 높은 정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이라는 값을 맥스 밸류로 세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AD 랜덤 포레스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무의 개수를 몇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변수를 맥스 밸류로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30으로 입력된 데이터 값이 들어와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잠시만요.
네. 이 마이너스 0.95가 이제 하한선에 대한 이상치 분석이고, 하한선에 대한 컨트롤 리밋이고요. 이 0.97이 상한선에 대한 컨트롤 리밋입니다. 즉, 이 수치 밖으로 벗어난 거를 이상치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각각 데이터마다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컨트롤 리밋에서 벗어난 이런 이 해당 컨트랙의 값들, 즉 예를 들어서 컨트랙 넘버 30523은 이상치였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시스템 오너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AD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수치형 변수 이상치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럼 이제 범주형 타입의 변수 이상치 분석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았고요. 동일한 데이터를. 그리고 저의 해당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저는 여기서 이제 커런시 타입에 대해서 이상치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화폐 타입에 대해서 이상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들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력회사 코드 또한 A34, E3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알파벳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일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A34에서 34를 빼고 다 A, 그리고 234, 258은 E 이런 식으로 좀 더 데이터 전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는데요. 범주형 타입의 변수들을 카이제곱 검정을 해본 결과 이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0.01보다 낮아서 이 배송 타입 그리고 협력회사 그룹을 원하는 피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주형 변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코딩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여 예를 들어서 협력회사 그룹이 A일 경우는 0, E일 경우는 4, 그러니까 A, B, C, D, E를 0, 1, 2, 3, 4로 이렇게 다시 전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동일하게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화폐 타입 그리고 배송 타입 또한 이렇게 전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또한 이렇게 수치형 변수 이상치 분석과 동일하게 해주었고요. 저는 여기서 SVM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는데 간단하게 AD 오토 ML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펑션스를 보시면은 넘기시다면 여기 Autonomous Analytics라고 오토 ML에 대한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군집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처에 어떤 것을 넣을지 입력해 줍니다. 아까 그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나왔던 협력회사 그룹과 그리고 배송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레이블 값인 화폐 타입 그리고 여기 매트릭 네임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모델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accurac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 메소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는 가장 직관적인 그리드를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 두 개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이 두 가지 경우에 마다 모델들이 원하는 파라미터 값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씩 포문을 돌면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떠오를 오토 ML에 있어서 효과적인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퍼컴퓨터 같은
그 큰 메모리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값에 이런 값을 입력을 하면은 너는 89%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VM 클래시파이어를 쓴 이유는 이것의 정확도를 봤을 때 90%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SVM을 사용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SVM을 사용했을 때 피처를 입력을 하고 레이블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값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그 화폐 타입을 예측하기로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테스트 셋을 보았을 때 화폐 타입이 1이었던 거예요. 이 1은 레이블 인코딩을 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유로화로 볼 수 있습니다. 유로화인데 우리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했던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정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여기는 그 파트너사가 데이터를 0, 그러니까 중국화라고 입력을 하였는데 우리가 예측한 모델링을 통해서 그 2의 값이 나왔습니다. 0이 나올 확률은 모델을 통해서 나왔을 때 3%밖에 안 되는데 이 2번이 나올 확률은 78%.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입력한 값은 37%밖에 3%밖에 안 나왔는데 78%의 2번을 입력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처리를 겪은 결과 이런 식으로 현재 너는 CNY라고 입력을 했어.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만든 모델을 봤을 때는 한화로 입력하는 게 78%의 확률로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라 라는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도 해 보았습니다. 컨트롤 리밋을 0.1로 두어 아무래도 정확도가 90%로 나왔으니까 0.1로 두어 0.1보다 이하인 확률들의 그 경우의 수를 이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진짜 유효한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evaluate multi-class classifica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리콜이라는 지표도 알아보고 싶고 프리시전 그리고 F-스코어 같은 지표들 또한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accuracy랑 같이 결합을 해 보았을 때 이런 대부분 다 90%의 모두 다 90% 이상의 결과를 얻어서 꽤나 유효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는 리포트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수치형 변수 이상 감지를 할 때는 어떤 변수를 피처를 결정을 하는지 카이저그 검정의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해당일 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쓸 때는 30일 때 가장 최적화다. 그래서 30으로 낸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AD 랜덤 포레스트 트리를 실행하여 이러한 결과들을 시각화하여서 보기 쉽게 만들었고 그리고 범주형 변수 이상치 또한 동일하게 카이저그 검정을 하여 또 그 모델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체크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보여주고 그리고 틀린 데이터에 있어서는 어떤 데이터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이 진짜 개발이 된다면은 이런 것을 이제 데일리 리포팅을 하여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 오너에게 매일매일 보여줄 수 있다면은 꽤나 의미 있는 결과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상치 감지 분석 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순 이상치 감지를 하게 되면은 단순 인계치에 의거해서 이상치를 판별하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상치를 판별해 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에
특화되어서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이상치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 등 공정에 있어서 그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상치 감지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분석 모델링 시연에서 보여주시는 부분을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모델을 브라이틱스, 저희 회사 사이트 브라이틱스 AI의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요. 그 프리빌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에서 모델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많은 프로님들이 만든 이 프리빌트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만든 거는 이 구매 데이터를 입력하여 이것이 제가 만든 프리빌트 모델인데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포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봐 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자료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현장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분석에서 브라이틱스를 활용하면 장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프리빌트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브라이틱스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DS 레벨 1을 취득하였는데 그것을 파이썬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브라이틱스의 사용법을 몰랐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브라이틱스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SVN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제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구글링을 해야 되고, 구글링에서 SVN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그 로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파라미터 값에 원하는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샘플 코드도 찾아봐야 되고, 그 코드를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개발건에 투여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근데 브라이틱스를 사용하니까 이 소세지 함수로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직관적이어서 대략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시간이 들 모델을 거의 1분도 안 돼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시각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각화도 이쁘게 나오고요. 하나 좀 아쉬운 점에서는 아무래도 해당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점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현재 저희 브라이틱스 AI의 튜토리얼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모델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링크를 해서 해당 모델의 사용법을 볼 때 그 사례들 또한 동시에 볼 수 있다면은 꽤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기탁 프로님께서 POC나 파일럿을 한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 운영 등에 적용한 사례인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프리빌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도 조금은 심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단순하게 파일럿으로 일단 먼저 만든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또 질문으로는 프라이스 칼럼에서 이상치 제거를 리그레션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매 가격이 10배 이상이므로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웃라이어를 제거와 이상치 제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0배 이상인 데이터는 이상치라고도 볼 수 있고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상치 제거라는 게 굉장히 큰 범주이고 그 안에 아웃라이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이상치에서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찾아보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아웃라이어 제거는 뭐 저희가 이제 퀀타일을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제거를 할 수 있고, 해당 도메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20만 원의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라고 정의를 하고 제거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22,300원이라는 거 입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상치라고 아웃라이어에서는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상치 제거의 기준에서는 이상치 제거라고 판단하여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